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연애를 하면서 이 여자가 아니면 내 미래는 상상도 못할 거라 생각을 했고, 결혼식장에서 당당히 신랑 입장을 할 때라든지, 신혼집 공사가 끝나 처음 둘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설 때, 정말 제 아내와 평생을 행복하게 백년해로 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늘과 실마냥 어디를 가든 둘이 꼭 붙어 다닐 거라 생각했던 저희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금방 끝나버리게 되었네요. 맞벌이 부부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6개월이 지나니 아내가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대출도 있는데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너무 이른 것 아니냐 했더니 아내는 대학 동창 누구는 옆집 사는 누구는 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을 하나씩 대면서 걔들은 결혼하고도 회사는커녕 집에서도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편하게 산다는데 자기는 돈까지 벌고 집안일도 해야 하냐면서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달달이 나가는 대출금 생각을 하니 아내가 하루라도 더 일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안일을 내가 할 테니 회사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니 또 자기 주변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쟤들은 남자 잘 만나서 호의호식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며 짐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장모님한테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사죄까지 하고 난 뒤에야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아내가 항상 집에 있으니 집안일도 잘 해놓는 것 같고 음식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주는 게 썩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나름대로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 아내가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은 고사하고 그나마도 따로따로 접시에 담아주던 반찬마저 유리 반찬 통째로 대충 꺼내주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뭘 그렇게 누구랑 연락을 하는지 핸드폰만 밤새 들여다보면서 잠도 저보다 늦게 들고 그러니 당연히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아침도 더 이상 차려주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고 나가는 게 든든해서 아침밥을 좀 먹고 싶다고 하니 아내는 내가 네 밥 차려주는 사람이냐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을 먹으면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된다면서 먹고 싶으면 네가 차려 먹으라고 화를 내는데 그냥 그 뒤로부터는 출근길에 김밥 한 줄 사서 먹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잘 때도 마치 제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듯 눈치를 보는 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아내의 뒤쪽을 지나갈 때면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도 화들짝 놀라기도 하니까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설마 아내가 저를 두고 다른 사람하고 그것도 몰래가 아니라 제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연락을 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만 할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진짜였을 때 받게 될 충격이 어마어마할 테니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이더군요. 하지만 점점 더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집 상태는 엉망이 되고 있었고 아내는 더욱 더 의심스러운 행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반찬이라고는 반찬 가게에서 사놓은 마른 반찬이나 저희 어머니나 처가에서 가져온 밑반찬 말고는 다른 걸 구경도 못 해봤는데 생활비 통장을 확인해보면 항상 현금이 인출되어 있고 잔액은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한테 경고도 할 겸 아내의 반응을 떠볼 겸 해서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신용카드로 하면 연말정산할 때 더 편하기도 하고 적립금 같은 것도 쌓이니까 더 이득이지 않겠냐고 넌지시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노발대발 정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보고 네가 살림을 해봤냐 어쩌냐 하면서 자기는 그냥 마트에 가면 되는 걸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시장에 가서 현금으로 결제에다가 깎아서 사는 거라고 그깟 현금 영수증 좀 안 하면 어떠냐고 하면서 자기가 장을 현금으로 싸게 보는 게 더 돈을 아낀다 뭐다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때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해서 사람을 붙여봤지요. 아내가 제가 출근한 사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알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니 아내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놀라게 된 건 아내가 바람을 피는 상대가 누군지 듣게 되었을 때
그때 훨씬 많이 놀라게 되었지요. 아내가 제가 출근한 사이 한껏 차려입고 동네에서 꽤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만난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동생 녀석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4살이 아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내 본인과 동갑이다 보니 결혼 전부터 저랑은 세대 차이가 난다 뭐라 하면서 동생하고 죽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는 동생이나 아내나 저를 놀리면서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심부름센터에서 아내가 저 몰래 만나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센터 직원이 덧붙이기를 둘이서 항상 카페에서 만나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그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언제나 제 동생이 혼자서 살고 있는 자취방이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두 사람은 마치 누군가가 자기들을 알아보지는 않을까 눈치채고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밖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그 어떤 행각도 부리지 않고 카페에서는 조용히 대화만 나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집 앞까지 도착하면 마음이 풀리기 마련인데도 두 사람은 그 흔한 손 한 번 잡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매일같이 제 동생과 미래를 즐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페에서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것과 동생 집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증거라고 들이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일 좋은 건 블랙박스가 되었든 집에서 녹음을 하던지 간에 어떻게든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그러고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한참 때의 현장을 제가 덮치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부름센터 사람도 이런 쪽 일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빠삭한 편인 베테랑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짬으로 보기에 분명히 이 상황은 제 동생과 아내가 반드시 무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괜히 헛다리 짚었다가 자기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한 발을 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주를 따라붙었는데 저렇게 매일같이 만나면서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다고. 여기서부터는 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잡아내던지 아니면 자기들은 발을 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현장 증거를 나보고 잡으라는 거냐 따지니 이만 여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요. 어디 돌팔이 같은 놈들한테 엮인 기분도 들고 괜히 다른 센터를 찾아봐야 그 정도로 주두면밀하면 아무것도 못 잡아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현장을 직접 덮쳐버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렌트카를 하나 빌려서 동생이 사는 자취방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출근한 줄로만 알고 있을 테니 매일같이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날도 둘이 똑같은 패턴으로 카페에서 둘이 만나서 동생 집으로 도착을 하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차 안에서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천천히 가더군요. 이 무더위 속인데도 모자도 뒤집어 쓰고 최대한 안 보이게 동여매고 있으니 거기에 차 시동도 걸어놓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은 엄청 빠르게 뛰고 정말 그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매일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한다는 말과 똑같이 두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 정말 치가 떨려서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 두 사람한테 욕 한 바가지를 쏟아붓고 싶었지만 현장을 덮치기 위해 속으로 참을 인자 새기면서 참아냈습니다. 카페에서 둘이 시간을 보냈으니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본게임을 시작하려나 그 길로 저도 뒤따라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의 1분 1초는 정말 제 인생 그 어떤 시간보다 느리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무더위에 두 사람 다 걸어오느라 고생 좀 했을 테니 땀이라도 식히고 시작하겠거니 싶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로 했지요. 동생집 비밀번호는 제가 이미 옛저녁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꾸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예전부터 한 번호만 쭉 고집해온 녀석이거든요. 이미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간 상황에 저도 뭘 더 차 안에 있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 저는 이미 동생집 앞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얇아빠진 철제 현관문 너머로 아내와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동생이 벌써부터 시작을 한다느니 어쩌니 아내가 오늘은 조금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하하호호거리며 이야기를 주고받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5분도 걸리지 않아서 두 사람은 뭘 하는 건지 문 너머로 들려오던 소음도 하나 들려오지 않고 조용하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나누는 대화 때문에라도 이미 미칠 것 같았는데 막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 싶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더군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었고 말이죠. 오히려 그 문을 따고 들어간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크게 외치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제가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는 집에서 재택근무 형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인터넷 사업을 구상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에 능숙한 제 동생에게 도움을 받고자 그동안 동생을 만나왔던 겁니다. 오히려 제가 동생과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만 상황이 되어버렸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의심할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과 아내를 그런 사이로 의심을 할 수 있느냐고. 동생에게 한 소리, 아내에게 한 소리 듣고 나서 나아가서는 어머니에게 한 소리 또 듣고 장모님한테는 아주 가루가 되도록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아내랑 친동생 사이를 의심하는 의심병 환자가 되어버렸죠. 그 이후도 후유증이 엄청나서 아내와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뒤를 캘 때 고용했던 심부름 센터 직원을 만나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 잡아떼고 면피를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심부름 센터 직원이 돈은 다 환불해준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걸로 밥 벌어먹은 게 어디 한두 해 한 게 아니라고 나름 업계에서도 베테랑이라고 자부하고 다니고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저와 제 동생의 사이가 거짓이 아니고 거의 확신에 가깝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내가 틀렸다고 하니까 가오가 그렇게 상했나 싶었고 저는 사실 억울한 게 더 컸기 때문에 헛소리하지 말고 그럼 환불이나 해달라고 했어요. 그 양반한테 보수를 환불받는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려 놓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흔쾌히 환불을 해준다고 했다가 자기한테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2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수로 준 돈이 그렇게 큰 목돈이 아니었는데 이 양반이 돈이 궁해서 그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나서 그 양반이 저에게 녹음 파일 하나와 사진 몇 개를 내밀더군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던 겁니다. 아내와 제 동생의 사이가 말이죠. 심부름 센터에 어떻게 그걸 확신했냐고 했더니 주변 정황만 봐도 다 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커진 아내의 씀씀이와 돈의 사용처를 들키기 싫어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까지 말이죠. 제 아내가 동생 집에 들락거리는 건 어떻게든 둘러댈 수가 있지만 돈을 번다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소비만 더 커지고 있으니 뭐가 있어도 있다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정황을 녹음을 했고 한 달간의 추적 끝에 두 사람이 마음을 놓은 사이 길거리에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사진을 찍는 데까지 성공한 겁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미래를 즐기는 커플들에게는 공식 같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떳떳한 만남이 아니다 보니 데이트 장소가 매번 갔던 곳으로 한정적인 커플이 있기도 하다네요. 그러면 그 커플의 특징이 테이블 같은 곳도 매번 같은 자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둘이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대화 내용도 녹음을 뜰 수 있었다고 하고요.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심부름 센터에 추가 수당까지 지불하고야 말았어요. 아내와 동생을 한데 불러 그 둘 앞에 제가 확보한 사진을 들이밀었더니 제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두 사람 다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나 보다고 하면서요. 자초지종을 들으니 아내가 처음에는 재택근무로 돈을 벌며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일가견이 있는 제 동생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 모르게 시작해서 놀래켜줄 생각에 저한테는 따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경력도 없는 여자가 제 동생이 컴퓨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인터넷으로 장사해본 경험도 없는 새파란 햇병아리에 불과한데 초짜 둘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다고 해도 돈이 벌릴 리가 만무했던 거죠. 그렇게 둘이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생활비며 용돈이며 끌어다 써서 돈을 날리고 나니 그러는 과정에서 둘이 정분이 나버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한 건데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커져가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쳐들어간 그날도 일을 하고 있던 건 맞지만 일이 끝나면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더 참지 못하고 현장을 확실하게 덮치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였고요. 운도 참 지지리도 없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때 이미 발견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제가 성급하게 행동을 해서 두 사람한테 알리바이만 만들어준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한번 걸렸으니 두 사람은 완전히 마음을 놓았던 거고 그동안 밖에서도 누가 볼까 경계태세로 다니던 두 사람이 마음을 놓고
손을 잡고 돌아다니다가 심부름센터에게 꼬리를 잡혔을 뿐이고 말이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와 저의 하나뿐인 혈육인 동생이 저를 두고 그런 행각을 벌였을지 말이에요. 심부름센터 비용하고는 다 동생과 아내에게 뜯어냈고 위자료 청구까지 했습니다. 제 친동생에게까지 위자료를 뜯어내야 하는 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이였건 간에 제정신이면 이렇게 저와 연을 끊고 나서도 둘이서 더 만나는 일은 없을 테지요. 아니, 뭐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이젠 제 인생에 더 이상은 없는 전처이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시댁은 1년에 제사를 3번,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곳입니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은 모두 아시죠? 게다가 저희 시댁은 아들만 대접받는 집안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큰아들은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남편은 막내 아들이고요. 첫째는 아주버님, 둘째가 시누이입니다. 시누이는 좋은 분이세요. 아무래도 같은 여자로서 차별을 받고 살아오셔서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세요. 남편보다도 더요.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늦게 결혼을 했지만 바로 아들 둘을 낳으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었죠. 그에 비해 저희는 아이가 한참 동안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낳은 아이가 지금 저희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님네 아이들과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이 생긴 것에 무척이나 감사하고 살아왔어요. 특히 저희 남편은 저희 딸 이야기라면 껌뻑 죽죠. 제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귀한 우리 딸은 시댁에 갈 때마다 갖은 차별을 받아오며 살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요. 그건 아들이라 낳지 못한 저를 구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겪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매번 남자와 여자상을 따로 차려서 먹었어요. 어렸을 때야 제가 밥을 먹으면서 옆에서 같이 먹였는데 아이가 크면서부터 남자들 상과 여자들 상 차림의 반찬 양이나 가지수가 다르다는 것이 점점 보였나 봐요. 엄마, 우리는 왜 새우가 없어? 하고 물어봤다가 어머니한테 음식이나 탐하는 애라고 욕먹었습니다. 남편이 눈치 봐가면서 딸에게 반찬 몇 개를 아이 입에 넣어주는데 어머니는 그걸 그렇게 얄미워하십니다. 자꾸 아이 탓을 하고 식탐이 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가부장적인 생각이 강한데 문제는 여자를 너무 아래 것으로 여기세요. 말을 듣고 보면 기분이 나쁘면서 희롱적인 말도 스스럼 없이 하시거든요.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문제는 형님네 아들들도 저희 딸을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저희 아이에게는 구박을 자주 하고 자기들을 올려 세워주니 만만해 보였겠지만요. 그렇게 아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팔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절대 못하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저도 형님네 애들을 혼내니까 어머니가 저희 딸이 우는 소리를 하면 먼저 호통을 치세요. 어디 계집애가 목소리를 올리냐 건방지게. 그리고 제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목소리를 높이세요. 남편이 아이를 달래주고 있으면 그 꼴도 또 보기 싫은가 봐요. 남편이 막으면 바로 또 저에게 화살이 날라오거든요. 남자 부린다고요. 어머니 말로는 제가 아들을 후려서 자기 아들 다 버려놨다고 하세요. 항상 1년에 제사, 명절, 새해 인사, 어버이날, 어머님, 아버님 생신 합해서 10번 넘는 시댁 방문도 남편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도 우리 생각과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차별을 받으러 내려가니 저희 딸은 정말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나마 시아버님이 예뻐해 주시는데 형님 애들 같지 않고 예의 바르다며 잘 대해주세요. 형님네 아이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혼내주시고 아이 손잡고 가서 슈퍼에서 과자 하나 손에 들려주고 달래고 들어와 주십니다. 그리고 가족 몰래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셨어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엄마가 힘들다고 수저랑 젓가락 놓는 것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기특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형님이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TV 보고 있으면 저희 딸만 불러서 반찬 나르기를 시킨다던가 밥 다 먹은 후에 제가 설거지를 시작하면 저희 아이한테 상을 닦게 시키기도 하고요. 가장 막내인데도요. 남편이 참다 못해 형님네 아들한테도 너네도 반찬 나르는 것 좀 도우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내 손자들은 가만두라고.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라면서요. 남편이 그날은 화가 많이 나서 식구들 보란듯이 반찬을 날랐습니다. 남자도 이런 거 하는데 니들은 왜 안 하냐면서요.
그 작은 반항이 참 고마웠어요. 시댁 식구들도 많이 있던 자리여서 모두 놀래서 지켜봤었죠. 어머니가 약이 올라서 남편을 말리는데도 보란듯이 했습니다. 저희 딸은 설거지하는 제 옆에 붙어 아빠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이 전공이 요리인데요. 형님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하를 하세요. 여자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지. 동서도 그냥 포기해. 이러면서 자기 아이들은 공대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큰 녀석은 군대 다녀오고 복학 후에 학점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작은 녀석은 졸업 후에 그냥 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사고도 좀 치나 봅니다. 작은 아이는 군대 휴가 나와서 술 먹고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들한테 죽은 데다가 큰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형님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딸밖에 안 낳은 게 뭐라고 짓거려? 속으로 아주 좋아 죽겠지? 응? 하시며 저한테 수저고 밥그릇이고 다 던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서러움은 여자로서의 차별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내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작년에 아버님이 정말 크게 아프셨어요. 서울 병원에 모셨었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말씀도 잘 못하시고 누워만 계셨죠. 형님은 그 당시에 손목이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거의 오지 않으셨고 아주버님도 잠깐 보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은 병원에서 못 지낸다고 병수발 못 든다고 안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야 어쩌겠니 너가 돌봐드려야지. 이럴 때 보면 너가 좀 쓸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버님 이번에 계신 몇 개월 동안 주로 제가 병간호를 해드렸습니다. 대소변부터 재활 훈련에 수저지기 힘드시니 끼니도 챙겨드렸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당연히 며느리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아버님을 방치시킨 사람들과 나는 틀리다고 스스로 다짐하고는 했습니다. 형님은 매번 큰아들이 최고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꼭 중요할 때는 홀랑 빠지거든요. 어떤 날은 병수발 중에 전화가 오더군요. 미안하긴 했는지 아이고 동서 미안해. 근데 동서도 아들 못 낳아서 죄스러운 마음이 좀 편해지겠네. 형님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저를 죄인 취급하며 본인을 한껏 올려세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할 도리는 해야죠. 저희 딸은 할아버지에게 정이 많아서 병원에 자주 와서 함께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님은 저를 보시며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늙어서 고생만 시키는구나. 정말 미안해. 그런 아버님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를 챙겨주시고 특히 딸을 유일하게 이뻐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시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니 갑자기 돈독이라도 올랐는지 지들끼리 먼저 재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댁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들이 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돈이 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선산이라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만의 착각이었죠. 결국 이 땅이 나중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입장에서는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수 치듯이 말입니다. 그 땅은 우리 큰아들 거다. 작은아들이 감히 건들거나 했다간 집안이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대놓고 차별받는 저희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유 동서는 욕심 못 부리죠. 대가 끊기는데. 형님도 어머님도 저런 말들을 저희 얼굴 앞에 대고 할 수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돈 따위 필요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인정 못 받아온 저희 남편은 아둥바둥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결국은 적당한 곳에 본인 힘으로 집을 샀으니까요. 지방이라서 가능한 거였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집들이를 위해 모두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아버님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시골에 계시고요. 바닥이 좀 찬 것 같아 남편은 집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참견을 하고 다니셨어요. 저는 형님에게서 이미 질투 어린 말들을 많이 들어와서 익숙했어요. 다만 어머니는 작은 아들 집 산 것을 좀 기뻐해 주시면 좋을 텐데 형보다 일찍 집을 사면 어떡하냐고 그 집을 형네한테 안 해줬다고 궁시렁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문제는 이 망나니 녀석들에게서 터졌습니다. 인연이 끊기게 된 사건이었죠. 아무래도 아들만 둘이 있던 집이라서 그런지 형님네 아이들은 저희 딸방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딸아이 방에 들어가서 자꾸만 뒤적뒤적 거리는데 딸은 워낙 사촌 오빠들을 싫어하다 보니 거실에서만 나와 있었죠. 형님의 질투와 어머니의 냉소 어린 말들을 다 들어주며 집들이를 마쳤습니다. 돈도 같이 없어졌지만 푼돈이고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가족끼리 의심을 안 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전력도 있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수상했거든요. 심증만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에게는 얘기했어요. 정말 이상하다고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딸아이가 피해자 신분이래요. 자세히 들어보니 형님네 아이들이 글쎄 우리 아이를 인터넷에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 외에 불법적인 용품 같은 걸 올려서 사이버 수사대에 걸렸다가 훔쳐다가 팔았던 것이 추가 혐의로 밝혀진 것입니다. 철부지 사춘기들도 아니고 정말 한심하지 않나요? 경찰서에 가보니 그 형제는 지들끼리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쇼핑몰 명의는 형인데 활동은 주로 동생이 했었다나 어쨌다나 내가 봤을 땐 둘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지들끼리 모함하고 멱살 잡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려고 그랬대요. 돈을 벌려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편하게 벌어먹으려고 음침하게 머리를 쓰다가 이런 사건이 난 거겠죠. 정말 한심했습니다.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가족끼리 피해자 신분이 돼버린 거죠. 형님이 저를 발견하고는 오히려 쏟아붙이듯 이야기했어요. 동서 빨리 합의 해결해. 나 동서 딸 아니고도 다른 여자들 때문에 미치겠어. 동서가 먼저 합의해.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태도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땐 진짜 무슨 용기인지 형님 우리 쟤네한테 사과 아직 안 받았는데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확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절 다시 뒤돌아보다 형님의 놀란 얼굴, 뜻밖이라는 표정,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음이 다 나오네요. 하지만 이내 뭐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상황이 장난 같아? 잘됐다고 물고 늘어지는 거야 뭐야 건방진 게. 안 그래도 예민해진 형님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때리려는 신용까지 해서 주변 경찰들이 말렸습니다. 너무 용서가 안 되고 형님의 뻔뻔한 태도에 제가 더 화가 나서 합의 절대 안 해준다고 했죠. 그때 형님이 시어머님께 다 일러다 바쳤는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 집안 말아먹을 거사 뭐 쫓겨나고 싶냐? 지금 아들 없다고 질투해? 소리를 지르는 통에 머리까지 아팠습니다.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퇴근한 남편이 경찰서에 찾아오자 형님네 큰아들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작은 엄마는 가봐요. 이렇게요. 저는 참 이 상황에서도 버릇 못 고친 형님네 큰아들 때문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 아이는 자기보다 하찮은 존재라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상대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로 막대했습니다. 전 그냥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니들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 합의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그 말에 저 또한 사과하기 전까진 합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의 행동에 모든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네 가족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는 당연히 사과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버님은 들어오자마자 저희 남편 보고 자기들 아직 저녁 안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고 황당했습니다. 남편도 형의 그런 모습에 도저히 못 참겠는지 밥 먹으러 왔냐고 제정신인 거냐고 사과 안 할 거면 나가라고 했죠. 아주버님이 무서운 얼굴로 뭐? 너 뭐라고 했어? 라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그 뻔뻔한 아주버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응징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라며 저 혼자 아버님 병수발할 때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춘 일부터 저희 딸 혼자 겪은 모든 서름을 다 울분으로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연 끝이다. 다시는 우리 볼 생각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요. 아주버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너무 놀라 자빠진 채 얼굴만 감싸고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고 골프채를 가져왔어요. 당장 나가라고. 형님은 혼비백산하여 아주버님을 끌고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가엾고 불쌍하고 믿음직스럽고 안쓰럽고 고마워서요. 참다 이성을 잃고 화를 터뜨린 남편의 모습에 자꾸만 눈물이 나더군요. 방에 있던 딸아이가 나와서 아빠를 같이 달래줬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난 우리 집 여자들 때문에 버틴다. 이렇게요. 시댁은 난리가 났죠. 아니 저에게 모든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제 입장에선 사실 호적에서 판다느니 정신이 나갔다느니 하는 말은 이제 귀뚱으로도 안 들렸죠. 정신이 나간 쪽은 저쪽이고 당장이라도 호적에서 이름 다 지우고 빨리 인연을 끊고 싶었으니까요.
얼마 안 가 명절에 저희 가족은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요. 가자마자 어머님은 또 형님네 아들을 감싸고 계집애가 어떻게 같은 가족들한테까지 해프게 흘리고 다니냐며 저희 딸 등짝을 때리시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들고 온 가방도 안 내려놓고 말했어요. 저희 가족 취급이 아주 개취급 수준인데 더 이상 여기 올 이유가 없겠네요. 그럼 저흰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버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허리 숙여 인사드리고 그렇게 인연을 끝냈습니다. 등 뒤에서 저 집안 망쳐놓는 몹쓸 여자라고 고래고래 소리치시는 어머니 목소리를 뒤로한 채 그대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는 법대로 합의 없이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호사에게 맡겼고 악착같이 민형사 진행해달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 후 수시로 형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동서는 양심도 없냐고, 그러고 자기 아들 살려내라며 온갖 막말을 하고 당장 소송 취하하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이번만 넘어가주면 아버님 재산 일부 나눠준다느니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마치 본인 것처럼 말이죠. 전 그 땅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저들이나 그 아들이나 시어머니 포함해서요. 그리고 저희 딸이 유명한 호텔에 취직을 한 이후에는 어머니가 연락이 오세요.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화풀이하려고 전화하시는 거죠. 너 때문에 니들 때문에 내 귀한 손자들 아들내미 인생이 끝났다고 아주 발악을 하시는데 전 그냥 들어주는 척 하다가 전화 끊었고 나중엔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졸업도 아직 못한 형님네 큰아들은 학교에서도 같은 범죄로 일을 저질렀는지 대자보가 붙어서 아주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성평등이나 그에 관한 것들에 아주 예민하잖아요. 학교 차원에서도 조사 들어가고 아주 난리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까지 변호사에게 이야기해서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후에 아버님만 따로 모시고 교회에 종종 나가곤 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유독 저희 부부만을 찾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저와 남편한테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재산도 나누어 주신다고 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대로가 행복하다고요. 그 후 아버님의 건강이 악화되시고 돌아가신 후에 또 한 번의 소송이 저희 가족을 덮쳤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부부와 딸 그리고 시누이에게만 재산을 남겨주신 겁니다. 손산을 제외한 땅을 다 처분하시고 본인이 모았던 재산을 분배해 주신 거죠. 저희에겐 15억이란 돈과 시누이에게는 5억 그리고 제 딸에겐 시집갈 때 쓰라고 1억을 남겨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살고 계신 아파트와 1억을 받으셨는데 충격적인 것은 큰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아들들 소송과 합의금으로 여기저기 빚을 끌어모았는데 대놓고 재산을 노리던 그들에겐 악몽이었을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조건에는 그냥 손산만 지켜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큰아들 시어머니한테 돈이 가면 대대로 내려온 손산마저 팔 것 같다고 하며 변호사에게 매우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손수 쓰신 편지 또한 건네받았는데 보자마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오랜 기간 고생만 시켰구나. 그간의 고생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니? 이걸로 조금이나마 보상이 된다면 좋겠다. 나이든 노인네 병원에서 보살펴주느라고 정말 고마웠다. 장례식장은 난장판이었습니다. 형님과 시어머니는 깽판에 가까운 난동을 부리셨고 주변 사람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그저 수군댈 뿐이었어요. 돈이 정말 무섭습니다. 시어머니, 형님 내외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누이마저 변호사를 공동선임해 저희에게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 악마 같은 사람들은 둘째치고 돈이 뭐길래 착한 시누이마저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들은 절실했습니다. 형님 내외는 사업이 망해서 돈에 눈이 돌아갔고 그 아들들 또한 백수만도 못한 망나니니 비빌 곳은 소송뿐이었겠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럴 순 없다며 자기들 몫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이세요. 남편도 한때 마음이 약해졌지만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편지를 보고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형님과 어머님이 전화를 해봐도 모든 건 제가 관리한다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던 거죠. 여자인 저와 딸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저한테까지 돈 달라고는 못하시겠죠. 시청자분들은 너도 돈에 환장해서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한 푼도 못 줍니다. 그 오랜 기간 참아왔던 인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시아버님이 병원에서 고생하실 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병간호한 적 없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이미 법적으로 공증이 끝난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와도 저들에게 승산이 없다. 그러니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랜 기간 소송으로 지치게끔 유도하는 거니까
장기전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악물고 자신 있다고 말했어요. 아버님이 주신 재산은 통장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었고 일절 손대지 않고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명품은 관심 없습니다. 아버님이 말하신 것처럼 선선도 춥지 않게 따뜻하게 관리할 겁니다. 제 딸은 고대지만 열심히 호텔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고 있고 남편도 성실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2건의 소송이 끝나는 대로 후기 올리도록 할게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상한 편견을 가진 세상 속 양심 없는 그들, 전 꼭 이길 겁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